안녕하세요. 오늘의 인공지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 표현과 추론이라는 것을 두고 그 추론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AI는 어떻게 추론할까?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당연히 맞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 바로 맞아. 이렇게 알죠. 근데 이걸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내려면, 그러니까 수행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둘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플라톤은 죽는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도 다 저장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형태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필요로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 규칙을 이해하고 그런 규칙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표현과 추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어, 일단은 우리는 명제 논리, 그리고 수러, 수러 논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또 지식 베이스, 그리고 추론 엔진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향, 또 후향 추론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또 시멘틱 네트워크, 그리고 프레임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깊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사람처럼 지식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AI가 그 지식을 다루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이 1956년부터입니다. AI라는 그 단어가 처음 쓰인 해이기도 한데 그 해에 이제 논리 이론가라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학 증명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뭐 지금 만약 지금에서 저걸 그때 본다면 뭐 그렇구나 되게 심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충격이 컸겠죠. 그러면서 이 70년대, 80년대 전문가 시스템들의 어떤 전성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의사 그 지식을 넣은 그 닥터, 지식을 넣어서 진단을 내리게 하기도 했죠. 그게 이제 이 마이신이라는 시스템인데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그 뭐 지식크래프 혹은 뭐 온톨로지, 뭐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내부에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이미 저나 여러분이 매일 쓰는 어떤 그 기술의 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지식을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지식 표현, 왜 지식을 표현하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우리가 그 어, 사실은 인간의 암묵적인 지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직 그 뇌 자체를 다 파악한 게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암묵적인 지식, 이거를 형식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형태, 이걸로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하려면 지식 자체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 이걸 이제 알죠. 이건 이제 경험으로 알아요. 예. 그런데 이걸 컴퓨터한테 가르치려면 어떤 명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의료 진단, 법률 검토, 교육 튜터 시스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명확한 형식을 만들어내느냐를 다뤄보려고요. 자, 여기 지식 기반 시스템의 구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시스템의 흐름도랄까요? 먼저 이제 그 지식 기반 시스템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맨 왼쪽에 이제 지식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두는,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죠. 백과사전처럼. 네, 그런 겁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이 추론 엔진입니다. 이 추론 엔진은 그 지식 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진이에요. 예, 자동차 엔진처럼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만들어진 걸 엔진을 통해서 사용자가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질의의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 모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게 근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딥러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결론은 내려요. 그런데 이유를 말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려는 이 지식 기반 시스템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오 하고 놀라웠던 첫 번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탭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명제 그리고 수러 논리인데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만. 자, 일단 지식을 컴퓨터에 넣으려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식을 컴퓨터에 넣으려면 언어가 필요하죠. 인간이 뭐 한국어나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AI도 자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로직 자체가 그런 것이긴 한데, 이 논리, 즉 로직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명제 논리가 있습니다. 명제가 뭡니까? 명제. 그러니까 명제는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로 판별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명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오늘 비가 온다. 비 오나요? 안 오네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짓이어도 명제는 맞죠. 그러니까 참 혹은 거짓으로, 그러니까 판별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오늘 날씨, 뭐 오늘 비가 온다 자체는 명제인데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하는 건 명제가 아니죠. 참,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논리 연결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명제 논리라는 건 이런 금방 얘기한 명제들을 논리 연결사로 서로 그러니까 이어 붙이는 겁니다. 네. 화면에 지금 한 5개 정도, 5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not,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수학에서의 어떤 기호들과 함께 같이 익숙하실까요? 자, 부정이 있습니다. 먼저 not. P가 참이면 P 앞에 not을 붙이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 비가 온다가 참이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완전 직관적이죠. 그죠? 부정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논리곱이 있습니다. 논리곱 and 논리곱. 예. 그러면 이 논리곱은 뭔가요? 그러니까 P와 Q라는 이 두 개가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다. 그리고 and 돈이 있다. 그러면 둘 다 참이어야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폴스면 네, 안 먹죠. 못 먹죠.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다. 그리고
돈이 있다. 그래도 사 먹을 수 있으려나? 근데 어쨌거나 자,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참일 때만 네, 전체가 참이 되는 것. 이게 논리 곱입니다. 자, 논리 합은요.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 이상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로 간다. 우와. 지하철로 간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요게 이제 implies가 이게 그 함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잠깐 한번 봐주시면 뭐 이런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네. 이걸 이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오면 좀 적어볼까요?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이렇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예. 이건 P이면 Q이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 뭐냐면 이 P가 거짓일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고민돼요. 한번 볼까요? 자, P가 참인 경우 즉 비가 오면 Q 참인 경우 우산을 쓴다. 이 약속이에요. 예,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 그러면 비 오면 우산 쓴다. 네, 참. 근데 또 다른 경우는 한번 볼게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썼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우산을 안 썼다. 그럼 이제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비가 그 왔는데 이제 이건 약속을 어긴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비가 왔는데도 우산을 안 썼어요. 그럼 이건 이제 거짓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썼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건 참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참이에요. 비가 안 왔는데 우산을 썼어요. 참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왔는데 우산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고 했지. 비가 안 왔을 때 우산을 안 쓴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예? 개인 취향인가 뭐 햇빛이 너무 쨍했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비가 안 왔어요. 우산도 안 썼어요. 예, 이거 뭐예요? 참이죠. 비가 안 왔으니까 우산도 안 쓴 게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겠다고 약속한 건 언제만 비가 올 때만 우산을 쓴다라는 거는 약속.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라는 건 약속. 하지만 비가 올 때만 우산을 쓰겠다라는 건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선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이거는 함의에서는 비가 올 때만이라고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쓰는 거. 근데 비가 안 와도 우산 쓸 수 있어. 햇빛이 짱있거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언제 참이 됐나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참이 많죠. 참이 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요게 앞부분이 이게 전제고 요게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P가 전제, Q가 결론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전제가 거짓이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든 참이 돼요.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일단요, 보세요. 전제가 거짓이 되면 결론이 뭐가 됐든 네, 결과는 참이 됩니다. 그죠? 좀 이상한가요? 예. 여기 이제 그 논리학의 약속입니다. 예. 그 컴퓨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학 자체의 약속입니다. 네. 그, 네, 이제 요거를 이제 표로 그린 게 요건데요. 여기 있는, 네. 제일 처음, 둘 다 참이면 당연히 참. 약속 지킨 거. 그런데
전제가 참인데도 예, 결론을 안 지키면 이건 이제 약속 어긴 거. 그래서 F false예요. 그런데 전제가 거짓일 경우엔 결론이 뭐가 됐든 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명제 논리 네, 입니다. 근데 이 명제 논리는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좀 바꿔볼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그 표현이 할 수 있나? 네, 못합니다. 못해요. 네, 뭔 말이야?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제 논리는 이 여기에 있는 그 개별 명제 이제 이런 것들을 P 혹은 Q 같은 문자 하나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그 통째로 하나의 P인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도 죽는다. 이거는 Q.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레스도 죽는다. 이거 R. 뭐 이런 식으로 P, Q, 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한히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뭐에 대해서 모든 뭐가 이제 뭐 사람이면 모든 뭐가 사람이면 뭐 뭐뭐는 죽는다. 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네. 모든 이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모든 x에 대해 그죠? 그러면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죽는다, 뭐 플라톤이 죽는다 이런 거는 각각의 모든 하나씩의 문자란 말이죠. 요거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플라톤은 죽는다 이렇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 뭐 여기서 문자를 주듯이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x 혹은 어떤 x처럼 변수를 쓸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쓸 수 있는 언어, 이걸 우리가 1차 수러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 논리는 지금 얘기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예, 명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변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논리가 1차 수러 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러 논리를 한번 봐야겠죠? 수러 논리에서는 우리가 그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나 이렇게 해서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 몇 가지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수러입니다. 수러. 네. 그러니까 그 속성이나 네, 어떤 관계 이런 거를 함수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처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그 수러라고 합니다. 뭐 그 프로그램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엑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이 엑셀에서 행을 x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혹은 뭐 그렇다면 네, x는 여기서 x는 인간이다. 혹은 x는 y를 사랑한다. 네, 이렇게 예, 함수처럼 꾸밀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수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칭 양화사 예, 포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정자 뭐 이렇게도 부르죠. 뭐 존재 양화사, 존재 한정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전칭 양화사
이제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all, for all. 그리고 존재 양화사 같은 there exist, 그러니까 exist,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최소 하나, 뭐 이런 의미요. 그래서 이 기호를 받으시죠. all은 이렇게 A가 뒤집어진 것처럼 생겼죠. 또 E도 마찬가지입니다. exist, E가 반대로 돌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자, 이 그 모든 X에 대해서 X가 인간이면 X는 죽는다.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X가 인간이면 못할, 그러니까 수명의 한계가 있다. X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X가 소크라테스가 오든 플라톤이 오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든 혹은 뭐 홍길동이 오든 이 하나의 규칙이 모두 다 커버하게 되는 거죠. 효율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존재 양화사입니다. 어떤 뭐뭐가 존재한다. 뭐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에 요 X가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 어떤 인간? 어떤 인간? 행복한 인간. 그러니까 행복한 인간이 적어도 한 명은 존재한다. 행복한 인간이 꼭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밑에 아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 추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전제,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대해서 X가 인간, 모든 인간은 모두 이제 그 인간은 죽는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휴먼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모탈하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1차 수론 원리를 이용하면 이 어떤 X에 대해서든 자동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이 명제 논리와 수론 논리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이 비교표를 보면 거의 그 모든 그 면에서 수론 논리가 그 명제 논리보다는 이제 강력합니다. 그래서 표현 단위부터 변수 사용, 된다 안 된다, 양화사 있다 없다, 뭐 표현력 높다, 복잡도, 근데 복잡도가 복잡해요. 복잡도가 복잡하다. 뭐 요런 건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 전체 범위, 모든 무엇 혹은 어떤 특정한 무엇이든 특정한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한두 개가 아니라면 그러면 1차 수로 논리가 더 효용이 좋겠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잊으시면 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가요? 그렇죠. AI가 사람처럼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AI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자, 밑에 요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수로 논리, 1차 수로 논리로 한번 표현해 보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펭귄 새는 날 수 있다. 이건 그렇고, 어떤 의사는 외과 의사다. 이걸 수로 논리로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 수로 논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첫 번째 거, 일단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새, 그러니까 모든 x는 새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새다, 그렇죠? 뭐 버드로 우리 수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버드, 새라면 모든 새가 이제 새라면 그러면 can fly.
캔벨 하여튼 갬블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럼 펭귄은 새다. 따라서 펭귄은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타조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예.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뭐 수로 논리로 설명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 명제 논리가 됐든 수로 논리가 됐든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예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는 외과 의사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외과 의사다. 그럼 이거 어떤 의사라고 했으니까요. 존재 한정자를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 이렇게 말이죠. 어떤 의사. 그래서 닥터 네. 어떤 의사 그죠? 어떤 의사는 서전 외과에서는 서전 네 서전이다. 이쯤이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사니까 뭐 예외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거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로 논리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 베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좀 전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지식 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건 지식 베이스하고 추론 엔진이겠죠. 그래서 지식 베이스가 뭐냐? 지식 베이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AI의 그러니까 지식 창고, AI에도 두뇌가 있다면 그렇죠. AI 두뇌 속에 있는 그런 지식 창고를 얘기하겠죠. 일반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해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죠. 네.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이름은 홍길동 그렇잖아요. 학생 이름 홍길동 뭐 컬럼명 해서요. 값 넣고 그 다음에 뭐 성적 컬럼 뭐 90점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는 이렇게 값만 들어있는데 그러면 홍길동이 그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며 새로운 지식을 추론으로 생성한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그리고 여기 있는데 사실과 규칙이라는 이 두 가지를 저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장학금 자격이 된다라는 규칙 이런 규칙이 있다면 스스로 추론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추론 엔진 네, 옆에 추론 엔진이 있는데요. 추론 엔진은 지식 베이스에서 사실과 규칙 이걸 꺼내서 그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같은 거 예를 비유 들자면 지식 베이스가 연료, 추론 엔진은 엔진 뭐 이쯤 되는 거죠. 아무리 연료가 많다 하더라도 엔진이 없으면 차가 못 갑니다. 물론 뭐 반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그 쓰임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의미로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전향, 후향 연쇄 그리고 리졸루션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추론 전략들이 사용됩니다. 조금만 내려서 보면 이제 코드의 형태로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 그 추론 엔진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왼쪽에 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프롤로그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거 뭐 수업하는데 어떤 뭐 문법을 보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요 구조를 보는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우리가 요게 이제 그 수러나 이런 걸 만드는 거가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이제 그 팩트, 사실인 거죠. 그리고 오른편이 규칙. 자, 왼쪽 그래서 요 사실 코드를 한번 보면요. has feathers. 그러니까 트위티는 깃털이 있다. 네. 그리고 부리가 있다. 트위티는 그 다음에 알을 낳는다. 날지는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왼편에. 근데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룰이란 말이에요. 규칙.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 새냐라고 묻는 게 깃털이 있다, 부리가 있다. 이러면 뭐 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펭귄이냐, 그러니까 펭귄이냐, 그러니까 이거 펭귄이냐, 새냐, 혹은 날지 못하냐. 그러니까 새인데 날지 못하면 펭귄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새인데 다시요. 새인데 날지 못한다. 새이다. 날지 못한다. 펭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는요. 스페론. 그러니까 새인데 날 수 있다. 그러면 참새류다. 참새다. 뭐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트위티는 펭귄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왜냐면 여기서 트위티는 cannot fly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추론 엔진은 여기서처럼요. 트위티가 펭귄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얘가 동작하는 게 먼저 R2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R2를 찾아봐. 여기 R2. 네. is 펭귄이라고 했으니 요 부분요. R2를 찾아봐. 그러면 R2에 갔더니 새이고 날지 못하면 펭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R1 is bird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R1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R1이 맞나? 그러니까 즉 깃털이 있고 부리가 있냐? 그러면 새잖아요. 그럼 트위터가 깃털이 있나요? 있어요. 여기 있다 했잖아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또 트위티가 그 깃털이 있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깃털이 있냐? 불이 있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있어요, 둘 다. 불이도 있고 깃털도 있어요. 그러면 트위티는 새죠. 새네요. 새고 날지 못해요. 그러면 펭귄이 되는 거네요. 아, 트위티는 펭귄이었군요. 요게 이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요 사실을 기반하고 또 오른편에 있는 규칙을 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왼편에는 트위티가 펭귄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좀 내려가서 마이신이라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의료 진단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실제로 사용한 실제 사례가 이 마이신입니다. 1976년에 스탠포드에서 만든 의료 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그 세균 감염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혈액 감염된 환자한테서 증상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 이게 어떤 균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많이 담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뭐 많진 않아요. if된 규칙을 600개 담은 거죠. 600개. 근데 그냥 개수로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년 이상의 의사들의 경험을 나름 규칙적으로 코드로 뽑아낸 겁니다. 그죠? 그 시점에서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10년의 걸 다 코드로 뽑아낸 거니까. 그리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예. 성능도 좋아서 그 뭐 스탠퍼드 그 의과대학 평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평가에서 전문의하고 동등하다.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형태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76년이니까 지금 따지면 뭐 50년 전. 야, 50년 전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이런 거 쓴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써요. 왜냐면 이때 이 600개 if된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저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규칙 자체를 계속 넣어줘야 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규칙을 이제 계속 거기다 입력을 해주는 비용이 또 뭐 많이 들었겠죠. 사람을 단순히 쓰든 혹은 하드웨어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딱 보고 이거 방향 자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에서 전문가 시스템에서 딥러닝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네. 방향은 그렇게 바뀌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설명 가능한 AI에서는 지금도 이런 그 진단을 해줬던 요 마이신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전향, 후향, 연쇄 추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추론 엔진이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는가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그 방법에는 뭐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뒤에서부터 확인해 오는 방법.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향 추론, 후향 추론 이렇게 하는 거죠. 전향 추론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방향, 전향 나가는 방향인 건데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에서 시작해요. 알고 있는 사실, 알려진 사실. 여기에서 새로운 결론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데이터 주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오늘 월요일이다. 아이고. 네, 9시에 수업 있다. 근데 집에서 뭐 학교까지 뭐 30분 걸린다. 그죠? 9시 수업인데, 아침 9시 수업인데, 집에서 학교까지 30분 걸린다. 월요일이라서 수업이 있는 날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전향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월요일 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수업이 있고, 월요일 수업이 있고, 더하기 30분 걸린다. 30분 걸림. 그리고 여기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0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월요일 날 수업 있고 30분 걸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최소한이란 표현, 하여튼 8시 3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더 한 단계 들어갑니다. 8시 30분엔 나가야 되는데 지금 8시 20분인 거죠. 예를 들면 눈 떴는데 8시 20분이야. 으악!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죠. 준비 시간이 10분, 뭐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옷만 후다닥 입으면 가능할 법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준비해야 돼요.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밥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근데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추론하는 거예요.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편의점에서 나중에 뭐 사 먹든지,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즉 아는 사실. 월요일에는 수업이 있고 학교까지는 30분이 걸림. 네, 오늘은 월요일임. 눈 떴는데 8시 20분임. 뭐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일어난 게 8시 20분이고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 밥을 못 먹었다면 결국 나는 후다닥 준비하면서 뛰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밥은 편의점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게 전향 추론입니다. 전향 추론. 자, 그럼 후향 추론은 뭘까요? 후향 추론? 추론? 네, 후향 추론. 자, 후향 추론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거꾸로 내려와요. 증명하고 싶은 목표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그렇게 내려와서 내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목표 주도라고 하는데요. 증명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해서 필요한 전제를 역방향으로 추적한다. 네. 증명하고 싶은 목표를 거꾸로 내려와서 필요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있던 것을 요 상황을 그러니까 후향 추론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목표. 그럼 일단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예. 여러분들 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자, 목표. 나는 오늘 지각하지 않을 거다. 지각 안 한다. 예. 요거 딱 들으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그려진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나? 그죠? 그러면 일단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야 되죠. 제 시간 도착. 그죠? 그러면 이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또 뭘 해야 되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 8시 3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돼요. 출발. 네, 8시 30분에는 출발해야 돼요. 8시 30분에 출발하려면 그렇죠. 8시 30분까지는 준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시냐? 몇 시냐?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오늘 월요일 지금 8시 20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목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들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거. 이걸 후향 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왼쪽 전향 추론이 가능하려면 어떤 루틴대로 목표를 뭐 특별하게가 아니더라도 나는 루틴대로 월요일 날은 아침에 8시에 일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후향 추론은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에 맞췄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예를 들어 뭐 7시 반이다. 이러면 지각 안 하면 되니까 나는 다시 8시 반에 출발하면 되니까 그럼 8시에 일어나자. 더 자자.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는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볼까요? 요걸 일단 지우고 이렇게 지식 베이스가 뭐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전향 추론 단계를 누르면 맨 처음에 알려진 사실 발열이 있어요. 기침도 있어요. T예요. 이렇게 T. 그리고 나면 이제 확인하는 거죠. 발열과 기침을. 그러면 R1 조건을 지금 충족했어요. R1은 발열과 기침이 있으면 감기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면 감기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작업 메모리에 감기는 true다라는 이 사실도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런 후에 R2 조건 확인합니다.
왜? 감기일 때는 휴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R2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감기니까 휴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쉬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요 R3 여기 그냥 적혀만 있네요. R3는 고열이에요. 근데 이 고열에 대한 건 감기와 고열 이렇게요.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확인, 물음표 미확인.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없었어요. 뭐 근본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고. 자, 후양 추론 초기화를 하고 후양 추론을 한번 봅시다. 목표는 휴식 권고가 참인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까요? 자, 휴식 권고를 도출하는 R2를 발견해냅니다. 이렇게 휴식 권고에 R2. R2가 참이려면 감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감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니까 늦지 않으려면 몇 시에 나가야 되지? 뭐 이런 것처럼요. 자, 그러면 감기를 도출하는 걸 봤더니 R1이 있네요. R1에 보니까 발열을 물었는데 발열에 대한 건 지금 그럼 이 기침은요. 그래서 사실 베이스를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발열도 있고 기침도 있대요. 그런데 고열은 확인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감기가 확인이 됐고요. 네, R2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휴식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목표까지 모두가 다 조금 감기라서 약간 그러니까 쉬려고 아픈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말로 치면 그렇긴 한데 이제 방향성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거를 표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요 확인 요것만 한번 볼까요? 사실은 비가 온다와 우산이 없다. 규칙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그러면 옷이 젖는다. 그러면 옷이 젖으면 불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향 추론을 해서 이걸 쭉 이렇게 요렇게 따라가 보면 이거는 이제 결론은 뭘까요? 그냥 불쾌하다. 불쾌하다. 네, 불쾌하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 우산이 없다. 옷이 젖는다. 그러면 불쾌하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가지면 우리는 결론이 불쾌하다가 됩니다. 후양 추론 해볼까요? 후양 추론은 일단 목표를 두는 거죠. 난 불쾌한 게 목표야. 불쾌함을 일단 목표로 두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옷이 젖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옷이 젖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우산은 없어야 하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불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방향으로 가든 뒷방향으로 가든 그러니까 사실 부분은 확인이 돼요. 근데 탐색 순서만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런 류의 그 예시라서 약간 뭐야 그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방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놓고 봐주시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 결론 탐색 순서만 다르게 나타난다. 전향 추론이든 후양 추론이든 그러하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인가요? 시멘틱 네트워크와 프레임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논리를 문장 형태로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쭉 보셨죠? 그러니까 문장형 형태로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말 되네. 그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올 수 있죠.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장으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문장으로만 글로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그림 생각하지 않아요? 개, 고양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 없이 아 그래 개는 동물이지 발이 네 개야 짖을 수 있어 뭐 이렇게요. 이렇게 문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장들이 확 연결이 돼요. 그게 그물망처럼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물망 같은 거, 예, 그런 게 그렇게 만들어진 글들의 어떤 그물망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형태처럼 혹은 카드처럼 어떤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그게 그렇게 연결해서 저장되는 게 시멘팅 네트워크고요. 그런 묶음 같은 거요. 네, 모아두는 거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시멘팅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오른쪽 여기에 그 동물에 대한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메뉴에 이렇게 동물이 있고요. 아래쪽에 새가 있습니다. 동물과 새는 is a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는 동물이다 이 뜻이에요. 읽는 게 그죠? 새는 동물이다. 우리가 뭐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도 예, 이런 형태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새 아래도 한번 볼까요? 펭귄 그리고 참새가 있죠. 펭귄은 새다. 맞잖아요. 펭귄 새죠. 참새는 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더 나가서 OOP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상속의 개념에서도 네, 쓰일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이런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연결관계 이걸 시멘팅 네트워크라고 한다. 자, 깃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깃털은 세다가 아니라 깃털은 깃털. 자, 새는 가진다 깃털을 이렇게요. 이런 관계가 생겨요. 또 날다 쪽도 한번 볼까요? 동물은 날 수 있다. 이렇게요. 동물은 날 수 있다. 혹은 여기에 자 펭귄은 날 수 없다. 새는 날 수 있다. 동물 여기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밀하게 그죠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그 요런 형태로 그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요. 아까 예외 잠깐 앞 페이지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 새는 요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요렇게 해서 can이어야 돼요. 잘못됐네요. 자, 새는 날 수 있어요. 그럼 펭귄은 새기 때문에 새로서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펭귄은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는 날 수 없어. 새는 날 수 있지만 펭귄은 날 수 없어. 라고 요렇게 예외를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예.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이 시멘틱 네트워크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상속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앞에 트위티 얘기했잖아요. 그 요게 지금 동물, 새, 뭐 날다, 깃털, 펭귄, 참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아까 했던 트위티는 뭐 온열 동물이다. 온열이다. 트위티가 온열이다. 이런 거 어디에 저장할까요? 여기에서. 트위티는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펭귄이었잖아요. 펭귄. 예, 날지 못했거든. 자, 트위티는 펭귄이고 펭귄은 볼까요? 자, 트위티는 펭귄이고 펭귄은 새예요. 그죠? 그리고 새는 동물이죠. 동물은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이제 온열, 그죠? 뭐 새끼를 낳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속성이 있으면 이 체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저 체인을 따라서 상속의 개념이고 어떤 구조의 개념인데 이걸 따라서 트위티라는 펭귄도 온열 동물이다 라는 게 추론이 돼요. 여기에 따로 트위티에 대해서 트위티는 온열 동물 이런 식의 내용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동물마다 온열이라고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동물 노드 하나에만 적어두면 이것을 상속받은 하위 개체들은 다 그 내용을 상속받아서 온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구조의 그 내용들이 뭐 구글 지식 그래프도 그렇고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도 다 쓰이는 원리입니다. 그냥, 얼마 그 방탄 요새 핫한데요. 더 핫한데. 그죠? 방탄소년단은 뭐 한국 가수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출신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추론한다는 거죠. 뭐 방탄소년단의 머리카락 색은 검은 뭐 검갈색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검갈색이다라는 걸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그 해당하는 그 이저 관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법 같은 어떤 상속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레임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프레임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건요. 연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1975년 1975년도 오래됐죠. 네. 그 마빈 민스키라는 그 MIT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슬롯 그리고 값의 구조체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네요. 자바나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운 클래스하고 거의 같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클래스. 네, 이것과 거의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네, 기본값과 상속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리프레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버드가 아까 우리 계속 예제에서 봤던 거 버드가 있고요. 그다음 펭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로우가 있어요. 네, 이걸 각각을 프레임 카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 버드 프레임, 펭귄 프레임, 스페로우 프레임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드 한번 볼까요? 종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신체 기관에는 뭐 날개, 부리, 깃털 이런 게 있고 이동 수단이 기본적으로 비행. 예. 이제 요게 좀 핵심인데. 자, 기본적인 비행이 이동 수단이 비행이다. 요게 그렇고. 그다음 번식 방법은 주로 이제 그 알. 그다음에 체온은 온열입니다. 펭귄 프레임 한번 볼까요? 펭귄은요. 상위 프레임에 있는 버드를 상속받아요. 그죠? 펭귄은 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 상속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상위 프레임은 버드이다. 그러니까 상속받았다 이 뜻이고요. 종류는 상속받은 동물. 내가 펭귄에 대한 종류가 동물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네. 그래도 이건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가 된다. 그다음 근데 이동 수단을 봅시다. 우리 재정이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이라고 돼 있어요. 새인데 예, 새를 상속받았는데 얘는 수영을 해요. 물고기도 아닌 게. 어쨌거나 수영을 해요. 펭귄은 수영으로 여기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동 수단을. 얘는 날지 못하거든요. 사는 환경이 그랬겠죠. 추워가지고 날개 자꾸 퍼덕거리면 더 춥고 그러니까 살을 찌우면서 불이 그 날개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매끄러워지고 깃털이 그러면서 방수가 되고 수영 뭐 이렇게 진화했겠지.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재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뭐 서식지는 남극이고요. 비행 안 됨.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스페로우 프레임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상속만 했어요. 재정의는 안 했대요. 상속만 했어요. 그래서 얘는 버드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동물이에요.
그런데 스페로우는 비행을 하죠. 예외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따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네. 장점 뭐냐? 여기에 기본값, 상속, 재정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까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이거 얘기할 때 그걸 수로 논리로 적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펭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면 그런 펭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 프레임에서 이동 수단이 비행이었다 하더라도 펭귄은 그 이동 수단을 수영으로 재정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펭귄은 자동으로 수영을 하는 개체가 돼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자바나 혹은 뭐 파이썬이든 어떤 그 이제 그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완전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뭐 그래서 자바를 예를 들면 자바에서 부모 클래스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로 바꾸죠. 예, 완전히 같은 원리. 그래서 AI 연구에서도 이렇게 AI 연구에서 75년도니까 먼저 나온 개념이 프로그래밍으로 들어온 이런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는 지우고 한번 비교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들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명제 논리는 일단 제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게 표현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로 간단한 규칙, 그러니까 회로 설계 같은 거 할 때 씁니다. 수로 논리는 그거보다는 표현력이 높아요. 표현력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력이 높아서 AI 추론 엔진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규칙 기반, 아까 그 마이신 만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if then을 사용해요. if then을 쓰니까 직관적이죠. 설명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규칙 폭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엄청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규칙들을 일일이 다 if then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 이거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직관적인 장점이 되면서 다시 단점이 되는 거죠. 시멘틱 네트워크는 좀 더 시각적입니다. 그러니까 표로 혹은 어떤 노드와 엣지들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더 표현되기 쉬워서 시각적이고 또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이 강력한 부분이죠.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에 쓰이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약간 그 관계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예외 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프레임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얘기해 보면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값, 재정의 다 가능하죠. 상속을 하니까요. 그래서 객체 표현에도 쓰고 자연어 처리에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이 중에 이게 제일 좋다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연어도 처리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우리 좀 더 내용적으로 살펴보는 뭐 전향 추론이라거나 혹은 후향 추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